부산대학교 새만금 환경연구센터장이신 우리 교수님 모시고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모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벅찬데요.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신부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만금 관련해서 오늘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 여러 번 얘기하시는데 2003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2003년에 새만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이거 모르시면 이거 오늘 다 강의를 못 들으신 건데. 네. 이거를 모르실 수가 있나요? 2003년이 어떤 해인지. 역시 아시는 것 같은 분한테 질문을 해봐야지. 신분 2003년이 가장 새만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삼보일배 3월 27일 날. 힌트를 주시네. 28일 날. 3월 28일 날. 네. 그 역사적 주인공이 누구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때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입학해서 새만금 연구하던 시작합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갯벌을 공부하겠다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뭐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새만금 내려가라고 해서 새만금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03년입니다. 뒤에 조금 나올 텐데 그때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도 이제 앞서서 이렇게 그 새만금 간첩 반대 운동을 굉장히 하시다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이랬던 시절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23년 전이죠. 23년인가 22년 전이구나. 22년 전만 해도 우리 갯벌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갯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너무 좀 엉성했어요. 제가 봐도 저 공부 시작할 때지만. 그래서 가져온 자료가 뭐 코스탄자라고 있어요. 이게 그 서양의 바람둥이. 이런 얘기하면 좀 재미없나? 어쨌든 그분이 네이처지라고 있어요. 막 그 쓰는 거에 갯벌의 가치는 농경지보다 100배가 또 뭐 가치가 크다. 뭐 이렇게 그거 지금도 어디 가보면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그 첫 문장으로 딱 시작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논리가 없으니 그 논리라도 가져와서 그때 쓴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20년 동안 해왔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의 시작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자료를 잠깐 보시죠. 한국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국의 갯벌이 가진 가치와 갯벌을 터전 삼은 어민들의 이야기를 이재우 촬영 기자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돼가지고 기분 좋지요. 뭐. 이 갯벌이 없으면은 여기 주민들은 참 어려워요, 생활하기가. 평생 여기서 살았지. 옛날에는 학비 조달하기가 좀 어려웠잖아. 그때 큰 도움을 받았죠. 김도 이제 혅고 또 바다 가서 또 생선도 잡고 조개도 잡아서 팔리고 그래 해가지고 애들 가르친 거지 뭐. 갯벌이란 공간은 육상과 바다가 만나는 공간이거든요. 지속적인 먹이 공급은 있고 다양한 서식지가 있다. 유네스코에서 지목한 부분은 철새 서식 이동 경로로서의 갯벌의 중요성의 가치를 두었고요. 우리나라 특이한 상황은 갯벌을 우리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 동반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전 세계 갯벌 중에서 특이하게 우리나라 갯벌이 서로 공존하면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갯벌 중요성을 참 이 어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갯벌 살이야 이 어민들도 살고 후대인들한테 물려줘야 할 큰 유산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장안갯벌도 실은 서천갯벌도 원래 매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갯벌이 50% 이상이 사라졌는데 세계 자연유산으로 갯벌이 등재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사라진 갯벌을 다시 복원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강의를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계 5대 갯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또 이것도 이제 유래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 빼고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는 세계 2대 갯벌로 우리 충분히 얘기해도 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가봤거든요, 여러 군데. 캐나다 동부연안 여기 가봤는데 여기는 갯벌이 아니더라고요. 갯벌이긴 갯벌인데 갯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막걸리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의 갯벌과 좀 다르다. 그리고 와데네 갯벌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계 자연유산 갯벌이 중에 자연유산을 등재된 곳이 이게 와데네 갯벌입니다. 2009년도였고 그리고 우리 서남해안 갯벌에도 전체 저는 황해 전체 갯벌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데요. 이제 중국 갯벌과 한국 갯벌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갯벌은 등재가 안 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와데네 갯벌과 이 황해 갯벌, 우리 한국 갯벌 포함한 황해 갯벌이 세계 2대 갯벌이라고 할 만하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갯벌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2003년도 그때 2000년도 초반에 새만금 논쟁이 심하게 붙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갯벌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기록되지도 않았고 연구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이 갯벌에 있더라라는 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갯벌에 놀러 가보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마음의 눈을 좀 넓히고 보시면 보입니다. 왜?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눈에 보일 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 갯벌 주중에 계속 갈대가 있고요. 갈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수질 정화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그 안에 가보면 이게 이제 그 눈에 우리 현미용으로 봐야 보이는 저소 미세 조류라는 건데요. 이게 소위 말하면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점심 다 드셨죠? 뭐 드셨어요? 파스타요? 파스타도 결국 밀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밀은 뭘로 만드냐? 결국은 나무가 밀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여러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갯벌, 바다에서의 시작은 바로 이 작은 미생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고 이 녀석이 개가 먹고 개가 또 뭐 이런 뭐 짱뚱어도 먹고 이 또 새들이 그 새가 왜 갯벌에 오느냐? 당연히 이런 것들이 먹을 게 다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진 공간이 바로 이 갯벌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오창환 교수님이 갯벌이 우리가 이 새만금 갯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 여기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길어도 이건 얘기 꼭 해야겠는데 제가 실제 전공은 요거거든요. 요거. 이 녀석이 얼마만큼 생산해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갯벌이 농경지보다 생산성이 100배가 크다라는 얘기를 그때 97년에 누군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것이냐라고 지도 교수님도 한번 박사주제를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논문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이 아까 제가 2대 갯벌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보면은 전 세계 갯벌을 제가 가본 곳도 있고 연구한 곳도 있고 다른 비교를 해보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생산성, 그 생산성이라는 게 전 세계 갯벌 평균의 2배가 어디 있냐 바로 이 황해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게 중국하고 우리나라 갯벌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모든 시작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게 제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도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 바다의 시작은 황해다. 또 먹이 공급원은 황해다라고 제가 그거를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쓴다고 해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안 받아들지 말고 그냥 혼자 쓰고 자랑하려고요. 실제로 그 정도로 제가 중국어가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 이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 마침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배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갯벌을 1m, 1m, 1m를 팠습니다. 자, 신부님한테 계속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1m, 1m, 1m를 가로 세로 1m, 깊이 1m 갯벌을 파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단장님? 1m, 1m요? 예. 한 30분 이상? 30분 타서 이게 동영상을 찍어 오시면 제가 이게 여기 뚝 빠지는데 그러면 제가 1억을 기부하겠습니다. 시민생태조사단에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그래서 제가 안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파면 물 들어오기 때문에 30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여기를 보니까 이 가리마 쪽이라는 건데요. 이게 21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 안 가져온 더 충격적인 사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만큼 갯벌의 생물량이 이렇게 많더라라는 것도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생략을 하고 그럼 우리 갯벌이 이거 가질 가치가 얼마일까? 저희가 2000년대, 2020년, 21년에 저희가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한 5년 동안 전국 갯벌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는 거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혜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뭐 이렇게 만두 하나 서비스 주잖아요. 그 서비스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게 서비스예요. 돈 받으면 서비스가 아니지. 그런 것처럼 우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가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 그럼 갯벌이 얼마만큼 줄까? 우리 갯벌이 줄까를 제가 연구를 해본 건데요. 그거를 우리가 수산물 같은 걸 주는 거를 공급 서비스, 오염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이런 것들을 조절 서비스, 그다음에 우리가 갯벌 나가서 뭐 개도 잡고 뭐 하는 거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이렇게 문화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공급하고 지원 빼고 조절하고 문화 서비스를 보니까 연간 18조 원. 한 번이 아니라 연간 매년 우리에게 주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18조 원이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앞서 영상에 나왔듯이 우리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유네스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심심하시면 한번 GTBO라고 쳐보십시오. 그래서 유네스코. 그러면은 GTBOL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갯벌. 이게 뭐냐면 유산이라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할 때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죠? 이거 너무 학교 나오신 좀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숭례문. 그러니까 숭례문이 국보 1호인데 그 보물이라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숭례문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지만 전 세계의 자연유산이 바로 갯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갯벌이나 한국 갯벌은 더 이상 우리만의 갯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갯벌이 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현재는 지금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수선 이렇게 해서 4개의 지역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좀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서천하고 고창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지리적으로 지리 공부 좀 해야 되는구나. 새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농도가 뭐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해수면도가 상승하고 있고 온도도 원래 1.5도라는 숫자가 기후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뭐냐면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혁명 우리 1800년대 후반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지 않으면 전 지구는 공멸의 길로 간다고 이제 기후학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5도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정책이 블라블라블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1.55도씨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심각한 수준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와닿지가 않고 있죠. 근데 실제는 지금 이미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모 분 있어요. 아세요? 그분이 지금 기후변화는 없다, 기후위기는 없다고 해서 이 예산 다 삭감했고요. 그리고 IPCC라고 이제 그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 협의체 거기 과학자들 모임인데 거기에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안 나타나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기후 문제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는 전 지유적인 문제지만 우리 이미 세계 2대 갯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황해갯벌 전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굉장히 많은 갯벌이 사라지고 우리도 대표적으로 시와 새만금을 대표되는 갯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아까 그 영상 속에 한 50% 정도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대략 최근 한 40년간 통계를 보니까 한 2,4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갯벌이 사라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이죠. 새만금 갯벌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크고 길고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계 최대 방정제 33.9km. 여기 삼보일비 여기 신부님 여기 계시네요. 네. 그때 그리고 아돌프 켈러만이라는 박사님이 그때 2003년도에 또 마침 소송이 있었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때 이제 그 독일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증언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도 올해 초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새만금이 이런 일이 있고 그러면 새만금이 과거에 어땠는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오창환 교수님 그림 속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얕고 굉장히 넓은 갯벌이 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84년이니까 여기 안 태어나신 분들 대부분 안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저는 태어났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갯벌이었으면 한눈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경강, 동진강, 금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세 개 강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풍부한 아까 이제 질소가 있는 거 학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풍요로운 갯벌이었음이 확인이 되는데 이것들이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다 막혔죠. 여기 90년대 초반에 금강 막혔고 2000년대 초반에 또 이게 새만금이 막히고 이런 죽음의 바다로 바뀌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그 개화도 갯벌을 뒤졌을 때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요게 저기입니다. 동죽, 가리마 쪽에 여기 가리마 쪽에 파는 거 동죽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때 우리 이 어민분께서 여기에 뭐 씨앗을 뿌리셨을까요? 농약을 뿌렸을까요? 비료를 뿌렸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하루 가시면 요만큼 그냥 캐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서 캐도 이만큼이고 내일 가서 캐도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새만금 갯벌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벌써 23년 동안 이렇게 매일 캘 수 있었던 갯벌은 지금 다 뭐가 돼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분 아까 우리 아빠스님 가셨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아까 제가 사진전에 보니까 단장님 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요 앞에서 얘가 놀고 있는 사진 맞죠? 같은 요 개화도입니다. 개화도 제가 2006년도인가 2006년도가 이게 11년인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바다 위에 있어야 될 배는 육지에 있죠. 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발콩개라는 개인데 새만금이 굉장히 많았던 개입니다. 더 이상 얘가 이게 뭐냐면 여기 동글동글한 걸 우리가 제가 전문적인 용어로 펠렛이라고 그러거든요. 걔가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건 똥은 아니고요. 얘들이 이렇게 똥을 이렇게 크게 싸겠습니까? 쬐깐한 것이. 그러니까 먹이를 이렇게 모아서 그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조류라는 걸 걸러 먹습니다. 걸러 먹고 만든 게 이게 이 펠렛이라는 건데 이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이 싹 들어오면 이게 다시 펴져요. 그럼 거기서 다시 미세조류가 커요. 그러면 얘네 또 먹어요. 계속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얘가 먹다 보니까 더 이상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런 나둥기는 사진들이었고요. 그래서 새만금 얘기를 조금 앞서 오창환 교수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얼마만큼의 갯벌이 사라졌을까 봤더니 황해 갯벌이 연간 1%씩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새만금 간척을 해서 얼마만큼의 폐해를 봤을까라고 봤더니 연간 약 한 12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새만금 얘기는 조금만 하려고요. 그래서 앞서 오창환 교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정부의 공식 자료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 새만금 호수가 이렇게 굉장히 사진으로만 봐도 이쪽이 시커멓고 여기는 파란 게 보이시잖아요. 이미 죽음의 호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수 안에 정부의 통계는 물이 깨끗하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고서에 보면 새만금 수질은 좋다라고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런지 혹시 이걸 너무 질문하면 어렵게 우리는 더러운 지표는 검사를 안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표현하기도 병원에 갔는데 우리 엑스레이만 찍으면 몸은 우리가 다 깨끗해요. 뭐 폐나 이런 게. 근데 뭘 해봐야 돼요? 거기다가 CT 찍고 MRI가 찍어봐야 되거든요. 부디 CT, MRI를 안 찍어. 엑스레이만 대충 찍고 우리 수질은 깨끗해요.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 현실은 뭐냐? 이렇게 이 바닥이거든요. 이 깊이 우리 태정물의 바닥을 보면 생물이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냥 죽음의 호수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그 흔한 적어도 이 정도 갯벌, 이 정도 흙이면은 개찌렁이 정도는 살거든요. 최소한 어디를 가나. 근데 개찌렁이 한 마리를 찾아볼 수 없는 호수가 바로 이 새만금 포가 됐다라는 말씀이 현실입니다. 이게 작년에 전북지방 환경청 아까 이제 도요새 그 노래 부르고 있는 활동가들이 반대운동하고 있다는 거기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주제가 그건데요. 연간에 우리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대충 한 400억 톤 정도 배출합니다. 지금도 우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에어컨을 떼고 있는 이 순간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대략 한 400억 톤 정도더라. 근데 그 중에서 이 바다로 흡수하고 있는 게 그 중에 그러니까 46%, 186억 톤은 매년 지금 배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고요. 그게 계속 누적돼서 온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육지로 흡수된 나무 같은 데 흡수되는 게 125억 톤, 그 중에 한 100억 톤 정도는 대략 바다로 흡수되었습니다. 바다. 그런데 육지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 일대 산불이 났잖아요. 제가 정부 비공개 통계를 제가 봤는데 배출된 양이 한 400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불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이산화탄소 1톤, 2톤 줄이겠다고 막 예를 쓰는데 그 산불 한 번 나면 그 정도가 배출되기 때문에 육상이라는 공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미 우리가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결국 희망은 바다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PCC라고 하는 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염습지, 맹그로브, 잘피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공식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우리는 이 갈대밭 같은 염습지는 있어요. 근데 맹그로브는 없습니다. 이거는 열대지방이나 아열대 지방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을 그래요. 아직은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구가 점점 더워지다 보면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맹그로브를 볼 수 있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점점 더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잘피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목한 건 우리가 우리나라 습지 중에 가장 넓은 게 이제 갯벌이다 보니까 이 갯벌을 2017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해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지금 우리 갯벌에 한 4,800만 톤 정도 이산화탄소 저장되어 있고 연간으로 한 26만 톤 정도, 최대한 88만 톤 정도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있더라라는 걸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니고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게 주도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염습지, 맹그로브, 잘피리 이외에도 갯벌도 우리가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이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다라는 게 올해 2월에 이제 중국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 땅땅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안 됐는데 조금 땅땅땅은 10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갯벌을 이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갯벌을 보호하고 보건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정부도 여기 주변에 정부 관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부에 가면은 돈을 달라 그러면은 이게 뭐가 좋아지는데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갯벌은요 그냥 말로만 이산화탄소 흡수해요가 아니라 실제 갯벌을 보호하면 이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딱 정량한 지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양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대안은 아까 이제 오창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개발의 시대에서 우리가 보전하고 복원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